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 뉴스인 4월 9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입니다. D-1일 저희가 1월 2일부터 지금 체제로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4월 10일 총선만 바라보면서 달려왔는데 진짜 하루 남았습니다. 4월 10일 본투표 그리고 선거 결과가 나오는 날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저희가 특별 편성으로 뉴스 리액션 없이 1시간 통으로 선거 판세 분석하고 있거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저희가 선거 판세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시사인 기사를 중심으로 저희 화요일 여의도 박장대소 시그니처 코너라고 할 수 있죠.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모신 손님들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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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이제 시사인 김동인 기자 처음 출연하는데요.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 경제팀 김도인 기자입니다. 네, 경제팀 기자인데 이 데이터 덕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선거 데이터를 유권자 베이스 투표소 샅샅이 뒤져가지고는 정말 재밌는 기사를 썼습니다. 이거 되게 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노력이. 네, 제 목소리가 또 나오네요. 반갑습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귀가 좀 안 들려서 가깝게 들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김동인 기사 너무 잘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아니 했습니다. 근데 지금 데이터를 저희가 받았는데 네. 엄청 많아요. 너무 네, 훌륭해. 오늘 와, 좀 이거는 이렇게 엑셀 최신판 쓰는 건가? 데이터 많으면 제 거는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이따가 설명드릴 때 저희 데이터 뽑는 과정까지 좀 아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까지는 안 뽑고 안 따로 설명을 그건 해주세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메일로 예. 보내주시면 고맙게 네. 돼요. 네, 심도 있게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이런 이야기에 또 분석하면 두 분을 빠뜨릴 수가 없어서 저희 박장대소, 박성태, 장성철 두 분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선거 분위기가 진짜 하루 남았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제가 이제 막 방송 들어오기 전에 데이터를 하나 받았는데 블랙아웃 전에 나왔던 그러한 데이터보다 수치가 조금 더 국민의힘 쪽에 안 좋아진 데이터네요. 근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 위험할 얘기 수 안 있기 해요. 때문에. 얘기 안 해요. 네.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겠다. 라는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좀 여론의 흐름이 안 좋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여론의 흐름이 안 좋다. 네. 네, 박성태 실장님도 지금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오늘 집에서 처음 나온 거여가지고 아, 어쩐지 오늘- 피부가 뽀얀 느낌이십니다. 오늘 분위기는 잘 몰라요. 네, 집에서. 아프로디테님이 안 그래도 이발하셨냐고. 네, 이발했습니다. 예. 아 처음 나온 건 아니고 이발하러 오전에 잠깐 갔다 왔고 오늘 분위기는 모르는데 어제 들어본 민심으로는 저는 어제 선거 막판으로 가면 어쨌든 지지층 결집이 좀씩 일어나서 약간 국민의힘이 최악일 때 상황보다는 조금은 낫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만약에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적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돼서 요 정도로 갈 줄 알았었는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요 정도로 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거는 이제 예상했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끊임없이 미디어에 나오고 계셔가지고 그런 오늘도 효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런 효과가 좀 있는 네, 것 같아요. 불법 조업과 관련해서 곱게 이해가 안 돼. 예. 예. 아, 대통령은 도저히 이해할 대통령이 수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성적이보다 감성적으로 실존적으로 접근하면 이해가 돼요. 그냥 나오고 싶으신 거예요. 관종이에요? 관중이라기보다도 자신이 잊혀지는 게 싫은 거지. 자, 대통령은 대통령이 일을 한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위기감을 조성했잖아요. 백석 무너지면 개헌저지선 무너지면요 큰일 나요. 도와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막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캠페인을 하면 많은 국민들이나 지지층들이 아 그래 이게 진짜 개헌저지선 무너지고 한쪽으로 이렇게 의석수가 많이 가면은 이것도 좀 견제와 균형 차원의 민주주의 원리랑은 좀 맞지 않지 이렇게 생각해서 견제 심리가 좀 발동이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견제 심리를 주변에서 얘기하는 분은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아 그래 한번 좀 확실하게 한번 좀 혼나봐라 이러한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 주위 분들은 그래서 질 때 그냥 확실히 져야지 뭐 그런 얘기도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그러한 개헌저지선 호소다, 읍수 전략이다. 그렇게 좀 보여져요. 네. 저도 이제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국민의힘 관계자랑 통화를 했는데 어쩐지 바쁘시더라고요. 예. 그때 A 관계자. 아니야 B 정도. 예, B도 좋습니다. 이 방송 보려나? 메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아유 뭐 어쩌겠어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어쩌겠어? 이거 전라도 분인데? 그거 제가 국민의힘의- 번역기 돌려가지고 전라도로 혹시 알아챘을까봐 그런 거고. 자,
어쩌겠어 그냥 쫄딱 망하고 다시 시작해야지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 그런데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런데 지지층 결집이 약간은 있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도와주자가 아니라 민주당도 똑같구나라는 것들이 일부 그러니까 중도층에서 약간 보수 느낌이 많은 분들 그러니까 보수적 성향이 강한 분들이 이제 국민의힘에 너무 실망해서 민주당 했다가 예를 들어 몇몇 후보 예를 들어 김준혁 후보랄지 양문숙 후보랄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약간은 돌아서고 있지 않나. 그런 게 약간 움직임. 근데 네네. 정권 심판 저는 이제 원래 그런 게 뒤로 가면 많이 생길 줄 알았는데 그 앞서 말한 지지층 결집들이 보통 이루어지잖아요. 양당 체제에서는 특히 그게 더 강한데 그것보다는 정권 심판론이 여전히 우세하긴 하다. 하지만 약간은 그런 효과들이 있다. 네, 그거는 국민의힘 살려주자가 아니라 민주당의 나쁜 점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견제 생각을 해요. 심리가 작동한다. 예. 그러니까 현안들을 좀 막판 현안들을 짚어주셨는데 여튼 이번에 저희가 이제 김동인 기자가 썼던 기사는 데이터로 보는 2023 총선이라고 해서 인구와 자산 데이터, 그러니까 조금 더 심연에 있는 이야기들을 해보는 것이거든요. 유권자의 행태에 대해서 좀 그 기사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고 좀 각 쟁점별로 짚어보도록 하죠. 네, 먼저 저희가 개별 투표소별로 이 데이터 분석을 일단 좀 해봤습니다. 이게 선거구별로 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행정동별로도 분석을 하는 기사들은 좀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는 몇몇 지역구들, 그러니까 우리가 몇몇 선거구들을 골라서 그 안에 또 투표소가 한 행정동 안에 한 3-4개, 5개 정도 있잖아요. 그 투표소별로 한번 지역을 분석해보자라고 시작한 기획이었고요. 지금 9군데 정도를 저희가 분석 기사를 냈고 이제 종합판으로 그러면은 인구 데이터 그리고 자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총선에 우리가 보통 표밭이라고 하는 것들은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변했냐라는 것들을 좀 보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 선거라는 게 뭐 인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지금 인구 데이터들은 뭐 20대, 30대, 40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회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좀 직관적으로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나이 이제 세대 연령 효과로 먼저 좀 들어가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진짜 이번 선거는 특히나 세대별로 투표 행태가 좀 보이는 지점들이 더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서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들도 보면 계속 그런 지점들이 보였더라고요. 네. 김도현 기자가 좀 짚었죠. 네, 일단 그 여론조사 결과들도 보통 세대별로 우리가 층위를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긴 한데요. 전체 세대의 구성 비율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그래서 한국 정치에서 주류 투표층은 누가 되느냐를 먼저 좀 따져봤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그 첫 번째 주제를 좀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2012년부터 2023년까지 그러니까 지난 한 10년간 인구 구성비 변화를 좀 봤습니다. 2012년을 보시면 50세에서 64세까지가 20% 정도 되고 65세 이상은 11% 정도 돼요. 근데 이게 10년 사이에 어떻게 변했나를 봤더니 50세 이상이 그러니까 50세부터 이제 65세 이상 권역을 모두 합치니까 25% 플러스 9%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44% 정도가 50세 이상이더라. 예.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그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도 이 표를 보면 조금 예상이 되는 게 미성년, 그러니까 0세에서 19세 사이에 이 인구 비율이 15.56%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제 20대가 되겠죠. 곧 유권자가 될 텐데 이미 이 안에 유권자도 조금 있고요. 점점점 우리가 그 유권자 중위 연령이라는 것도 뒤로 밀려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 정치 현안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그 정치 현안의 중심에 있는 연령대가 올라가고 있고 현재는 50세에서 64세가 인구 구성상으로 보면 이 총선의 중심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면요. 저희가 그 평균의 함정이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 젊은 층이 그래도 있진 않냐. 각 지역구마다 젊은 사람들 그래도 좀 뭉쳐서 어떻게 표심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이 화성을 그리고 화성정이라는 투표구만 보더라도 이 선거구만 보더라도 좀 다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화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있죠. 거기에 나와 있는 후보들도 여러 명 있긴 한데 뭐 이준석 대표도 지금 화성을에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화성을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정말 많이 살아요. 그래서
35세에서 49세 사이의 인구 비율이 전국에 제일 높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인구는 5% 남짓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동네에 젊은 사람들은 엄청 몰려 살고 있고 그렇지 않은 동네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평균보다 더 적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 선거구는 이제 평균보다도 더 좀 고령화되어 있다. 이 부분을 알 수가 있겠죠. 네. 굉장히 두 분이 중간중간에 네. 약간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어떤 반응을 아니, 어떻게 해야 되게 될지. 좋은 정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평균의 함정 네. 되게 감명 깊었거든요. 되게 그럴지하지만 지역별로 사는 연령대가 다르고 사실 소선거구제에서는 그 지역에서 누가 다 이기느냐. 사실은 10개 지역구에서 지더라도 예를 들어 뭐 70개에서 지고 180개에서 이긴다. 근데 전체로는 저 70개가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소선거구제니까 한 표씩 이기고 1000표씩 지면 그런 거잖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데 김지 기자가 딴짓했어요. 아니 네. 앞에 제가 있는 그림을 지금 보고 깜짝 아, 예. 놀랐습니다. 이거 제가 해놓은 게 의도하신 아니에요. 바인가요? 이거 조금 이게 아니, 이거 선방심의에 X예요, 가면 X. 문제가 될 수 들만. 있으니까 뭐 저희는 당연히 요거는 선방심의에 가지 장 소장님이 않지만요. 예. 지금 이런 장 소장님이 선거 네. 임박해서 이러시는 거 보니까 뭐 확실히 분위기상 선거 지나면 더 이상 나를 입틀막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 네. 아니에요? 김도인 기자, 예, 말씀하십시오. 그게 예. 아니라 네. 저는 보수파를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좀 입을 다물어야 보수파가 좀 선거에 유리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좀 입 좀 다물고 계시라라는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자, 근데 제자리다 해놔가지고 이게 집중. 위축 효과라고. 집중. 지금 두 분 굉장히 공부하는 느낌으로 오늘 좀 방송을 임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여튼 김동인 기자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이게 50대 유권자 넓히면 50에서 64세 유권자가 앞으로 한국 지금도 사실은 중심축에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중심축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예. 두 분 다 사실 그 연배에 들어가시는 네, 그럼요. 세대이고 네. 제가 그렇게 안 보이지만 그 연배에 들어갑니다. 예,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예. 드렸습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요 연배가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국민의힘 지지세가 좀 약한 것 같다라는 예.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분석에 좀 도움을 하세요. 예,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나이는 약간 숫자에 불과하다고도 생각되는 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20대가 사회의 중심이라는 생각이 했거든요. 그때는 물론 어린 생각이었지만 근데 실질적으로는 물론 자기 중심으로 보니까 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TV의 주연공들을 봐요. TV의 주인공들. 예전에는 20대 트로이카. 근데 지금은 주인공 웬만하면 40대도 많아요. 실제로 그 광고 모델들도 그렇고. 그래서 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의 나이와 예전 70대가 지금 70대가 너무 다르고 지금 70대 배드민턴 엄청 잘 치시거든요. 다르고 왜요? 맞아요.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예. 제 주변에 88세 수험생도 계세요. 네네. 네, 그래서 되게 예전의 나이와 지금의 나이는 다르고 또 하나는 이 사회에 어쩌면 제일 인구 수가 많잖아요. 70년대 초반생들이 제일 많아요. 100만 명 이상씩 태어났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제일 일단 많고 사회의 성장기를 함께 하다 보니까 사회의 어떻게 보면 주도 세력 중에 뭐 무슨 엄청나게 각성하고 이걸 떠나서 여러 가지 사회 환경, 경제적 환경, 이 사회 구조 변화에서 주도 세력이 돼서 주도적 목소리를 많이 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가졌던 그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죠. 물론 나이가 어리고 많음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는 있겠지만 말을 잘라서 미안한데 예, 지금 예. 그거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 심판론의 핵심의 주축이 된 이유가 뭘까? 이 그렇지. 세대가. 아, 그거였어요? 예. 그렇지 그걸 예. 지금 이거 분석하고 하나하나 세미나 그게 뭐예요 지금? 이 세대는 아니, 그 세대 왜 주축이- 상대적으로 이거 빨리 해야 민주당 우리 6시에 끝나. 아. 이거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거 알겠어. 빨리 지금 유리하냐 아니 계속 불리하냐. 이래서 아까부터 계속 불편했어요 마음이. 혹시 우리 집 압수수색 들어오는 거 아닌가. 아, 우리 집 가져갈 것도 없어요. 지금 뭐 하나만 가져가면 집이 통 비어 보여. 우리 모두에게 위축 효과를 주고 있다. 네, 정말 좀 위축 슬픈 일입니다. 땀도 났어. 아우, 예. 그제.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거 얘기하라니까 예. 빨리. 장 소장님은 그게 어떻게? 뭐에 유리하다고 물어보죠. 아니요. 장 소장님이 대답해 주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령층이 고령화되는 것과 관련해서 과연 선거구별로 따져 보면 국민의힘에 유리할 거냐, 민주당에 유리할 거냐 그거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어쨌든 나이 먹으면은 좀 보수화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70대 이상은 각종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합니다. 근데 50대에서 60대는 꼭 좀 다른 수치를 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령화 사회로 가는 것이 앞으로 국민의힘에게 선거 구조상, 인구 구조상 그렇게 썩 유리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데이터를 전 일찍 와서 좀 봤는데 앞으로 국민의힘이 참 선거에 이기기가 그리고 뭐 총선에서 아니면 대선,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가 쉬워 보이지 않는다. 인구 구조상으로만 보더라도 지역은 한정되어 있지만 인구는 점점 이제 고령화가 되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사회 개혁을 외쳤던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보수화가 돼야 되는데 이렇지 않은 수치들이 나타나서 참 선거가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다고 좀 보시는 편이세요? 그러니까 나이 든다고 그래서 보수화가 됐다라는 가정을 성립시키는 것은 이제 무의미해졌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일단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분들이 좀 더 강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은 저 있잖아요. 그러니까 DJ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가져라. 정치인의 자세. 근데 전 모든 사람이 그걸 갖고 있다고 그래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신념이 있고 그다음에 책임 부분이 있거든요. 머릿속에 원칙을 생각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내가 현실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현실에 대응할 것인가라는 책임 부분이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현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내가 어떤 원칙과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이걸 현실에서 변화시키려면 그냥 원칙 어떻게 보면 강경론이죠. 이대로만 돼서는 현실이 조금 더 변화가 없다는 걸 조금씩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약간 말이 엇나갈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동차 면허증 처음 타서 운전 배울 때 나는 절대 매너를 지키고 잘해야지 접촉사고에서 잘해야지 근데 한 3번 저쪽에서부터 다짜고짜 당신 잘못이야 3번 당하고 나면 다음부터는 저도 일단 다짜고짜 당신 잘못이야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이 먹으면 이제 그런 것도 조금씩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이를 먹으면서 약간의 보수화 그러니까 보수화라기보다는 현실 감각이 조금 있어진다. 좀 더 있어진다. 이 신념과 그러니까 문제의식과 현실감각 균형 속에서 약간 현실감이 좀 더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수화라는 개념보다도 그만큼 현실이 훨씬 더 무겁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좀 서설이 길었는데 서설이에요. 그런 약간의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사회적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경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부터 쭉 고령층들 예전에는 50대 이상들은 보수층이다. 보수 지지라고 했잖아요. 그분들은 산업화 시대를 몸소 겪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50년대생, 60년대 초반생들 태어나서 어렸을 때 밥도 잘 못 먹고 다 그런 건 물론 아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많은 분들이 실제 빈곤을 느끼다가 예를 들어 박정희 시대 어쨌든 경제적 성장을 몸소 느끼는 거죠. 저희 나라가 30년 평균 10%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고성장을 해요. 그걸 느꼈기 때문에 산업화의 결실들을 체감을 하고 그래서 거기 정당에 지지를 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점점 뒤로 가는 거예요. 나이를 쭉 먹으면서. 우리는 그러니까 50, 60대 이상은 무조건 보수층이 아니라 그분들이 겪었던 경험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게 저는 그분들은 40대 또 일부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점점 약간 현실을 중요시하기는 경향이 있지만 더 큰 건 자신의 사회적 경험이다. 그러면은 60년대 후반생부터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저는 그 변곡점이 85년 정도라고 보는데 그때 이제 김대중 당시 미국 망명 갔다가 들어오고 야당이 이제 본격적인 야당이 생겨나면 신민당이 그러면서 호원철폐 운동이 일어나요. 개헌을 주장하죠. 그게 결실을 맺은 게 87년이거든요. 그때 10대 후반부터 겪었던 생들은 민주화에 대한 게 되게 강해요. 그 경험들이 지금 예를 들어 50대 쭉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나이 들었다고 해서 보수다. 무조건 국민의힘 지지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 부분이 강하고 물론 조금씩 희석되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 경향성이 있다. 한국 정치에서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문재인 정권 시절에 부동산 폭등기를 지나서 50대 이상의 분들이 자녀들과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졌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저축하고 1, 20년 하면은 전세 살고 집 넓혀가고 50대 정도 되면 집을 마련하고 서울이나 수도권에 그런 삶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런 삶이 불가능해졌잖아요. 집값이 너무 폭등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무작정 이념적으로 보수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세대들은 나의 노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는데
부동산 폭등기를 지나서는 우리 자녀들의 삶에 대한 걱정이 더 앞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결혼해서 집을 어떻게 장만하고 어떻게 먹고 사니? 이런 걱정.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정당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가고 투표를 통해서 지지하는 모습도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연스럽게 2030 세대 이야기로 좀 넘어가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의 말씀처럼 이제 50대 그리고 이제 70대 80대 유권자들의 어떤 삶의 경험들을 통한 정치적 어떤 행태 그리고 50대 유권자들의 경험을 통한 정치적 행태라고 하는 게 코호트 효과가 있다면 사실 2030 세대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경험들이 조금 강렬한 맞죠. 네. 경험으로서는 네. 집합적으로 없을 것 없죠. 같다. 물론 뭐 세월호라든지 뭐 탄핵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 좀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좀 스윙보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김동인 기자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저 준비했던 화면 4페이지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50대가 야당을 지지하는 것들 이런 추세들이 늘어나는 것도 한 장면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 제가 2012년이랑 2024년에 그 갤럽 조사를 지금 두 개를 같이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50대 이상들이 요즘에는 무당층이 적어요. 네. 그런 옛날에는 무당층이 어쨌든 20-30%는 모든 세대를 다 아울러서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오히려 20대, 30대들은 무당층이 상당히 많은데 네. 50대, 40대 넘어가면서 50대 이상은 무당층이 훨씬 줄어들고 오히려 양극화되는 경향들이 좀 나타난다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무당층 그리고 지금 아직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지 밝히지 못하는 2030들이 조금 더 스윙보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5페이지를 좀 같이 보시면 이제 앞에 있었던 차트를 제가 좀 변형을 시켜서 다시 본 건데 무당층이 이제 20대는 38%, 30대는 29%까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20대, 30대들의 지지 정당을 보면은 여당 야당이 비슷합니다. 반대로 조국혁신당 지지세는 상당히 적은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 20대 30대가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라고 아무도 단언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연령계층, 연령 변수로 보자면 여기서 오히려 그 스윙보터 현상들이 좀 나타나지 않느냐. 이들은 그럼 어떤 표심을 선택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문제는 이들의 어떤 인구수가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점점점 적어진다는 게 아무래도 문제가 되겠죠. 네. 20, 30대가 스윙보터가 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랑 좀 다른 삶을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살다 보니까 저희들의 삶의 기반 그리고 주위의 인연 이렇게 보면 보수를 지지할 수도 있고 진보 쪽을 지지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보수 정당에서 당직자를 시작했고 보수 정당 출신의 국회의원들을 모셔보고 그쪽 진영을 대변하는 평론가로서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뼛속까지 보수인데 20, 30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애들이 25, 23인데 투표할 거냐 어디 투표할 거냐 막 그랬더니 투표 안 한대요. 그래서 그래요? 왜 그러냐. 네. 아빠가 정치권에서 이렇게 평론하면서 먹고 열심히, 살고 너희들 유명하신데. 옷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용돈도 주는데 너희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지. 그러네. 투표하자고 일단 소장님이 계속 얘기하시는데 네.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애들이 안 한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안 물어봐요.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가 그래도 정치권에 계셨었는데 널 투표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렇게 썩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혁신당에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 사람이라는 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만큼 관심이 없어. 그냥 우리만 그냥 그래 개혁신당 이준석 와 화성을 막 이러지 젊은 애들은 와 이준석이다. 그런 개혁신당하고 같이 매치를 못 시키더라고요. 뭐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겠지만 그럼으로써 그 친구들한테는 자기의 취업, 진로, 예를 들면 이제 결혼 후에 집장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총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20, 30대 청년층을 향한 공약이 논쟁이 예년보다 정말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냥 개혁신당한테 뺏긴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정권 심판론이 높아서 그런 공약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각 당에서 스윙보터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이 사람들보다는 좀 더 50대 이상을 공략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한 정치권의 무관심도 이 20, 30대의 총선 투표 의향을 좀 낮추는 결과가 아니었느냐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전통적으로 지금의 20, 30대는 30대 초반까지는 어떤 자신의 삶을 둘러싼 이 정치적 쟁점은 없거든요. 산업화나 민주화의 경험이 없고 이제 가장 큰 경험은 말씀하신 대로 세월호 문제였거나 또는 2016년에 탄핵 정국 그때 경험도 있겠죠. 그때 경험도 일부 있을 것이고. 근데 우리가 2016년이 뭐 얼마 전 같지만 8년 지났어요. 벌써. 진짜 그렇네요. 네. 그러면 지금 20대라고 하면 그때 10대 초반. 올해가 이게- 세월호 10주기. 네. 네. 올해가 세월호 10주기니까 세월호 그렇고 탄핵 정국 때도 네. 8년 지났고. 탄핵 8년. 그럼 그때 경험도 사실 좀 그때 20대 초반에 많이 광장에 나갔었다면 지금은 30대가 됐을 때죠. 그런 게 있고 더 큰 건 이제 크게 그런 이제 민주화나 산업화의 쟁점이 없었던 게 제일 큰 거고 제가 쭉 20대 뭐 주변에 있는 분들 예전 회사 했을 때 뭐 후배들이나 이렇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꼴 보기 싫음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기분 나쁨. 저쪽은 뭐 그냥 지금 재수 없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느낌. 공정하지 못한 부분 또 이런 것 때문에 싫어 이런 느낌이 가장 크게 하나의 동인으로 작용하고 누구를 지지한다로 해서 되는 거는 정말 정치에 관심 있는 소수들은 그럴 수 있지만 상당 부분은 아예 관심 자체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다만 2030 투표율의 하나의 변수로서 지난주 이야기 나왔던 게 그 MBC 100분 토론에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이 젊은이들이 망친 나라를 어른들이 구한다. 역시.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시사인은 좌파 방송이야. 저 얘기를 꼭 굳이 꺼내가지고 아니 본인이 하신 기억을 말씀이신데요. 예. 젊은이들이 어지럽힌 나라 노인이 구한다. 뭐 이런 말씀이 또 젊은 사람들한테는 투표의 욕구를 또 부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그런데 하더라고요. 저희 애들이 그래도 그나마 저 때문에 정치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인데 그 발언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국한돼서 짚어보는 것은 우리가 그들의 성향과 투표 행위를 잘못 예측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세부의 구체적인 것들이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한번 효능감을 느껴봤다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만들 때 대선 때 효능감을 상대적으로 이제 느껴봤다가 20대 남성분들 지지가 좀 있었던. 그렇죠. 예. 그랬는데 여러 약속을 공약을 지키지 않으니까 뭐야 이것도 아유 뭐 당선되더니 또 아유 정치인들 다 그렇지 이러한 실망감도 투표율 저하의 한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20대들은 지난 대선 때는 이준석 대표가 이제 세대 포위로를 들고 얘기하면서 20대 표심을 자극했잖아요. 물론 그 와중에 이제 젠더 문제, 젠더 갈라치기 논란이 벌어지면서 그러니까 지상파들의 당시 출구조사를 보면 20대 남성, 2대 남과 2대 녀의 표심은 완전하게 바뀝니다. 서로 상반되게 나타나요. 민주당 2대 남은 국민의힘을 60% 이상 지지하고 2대 녀는 반대로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출구조사에 따르면 60% 넘게 지지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정책이나 청년 문제가 하나의 쟁점으로 부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사실 안 보이잖아요. 앞서 이제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보면 일단 정권 심판론과 이른바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운동권 청산 2조 심판론이 붙어 있고 가장 큰 주제가 세게 붙어 있고 또 하나는 조국 혁신당에서도 관계자한테 들으면 뭐라고 하냐면 그냥 내심으로는 가성비 운동, 효율적 선거 운동이라고 해요. 어차피 하나의 주제를 메시지를 세게 검찰 독재 청산이라고 세게 던지다 보면 주변 거를 여러 개 얘기할 여유도 없을 뿐더러 사실상 가성비가 떨어지고 사실상 희석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4050 그 어떤 호감층에게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경험이 있는 예. 4050층에게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단일하게 던질 때 더 효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2030을 억지로 배제한다고 뭐 제가 얘기하긴 그렇고 그런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근데 그쪽 메시지를 내는 게 뭐 일단 어떻게 보면 원포인트 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희석도 되고 가성비도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20대는 자연스럽게 정책도 없고 쟁점도 없고 쟁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 자체에 관심을 둘 만한 게 없어지죠. 예.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세대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제가 충분히 좀 한 것 같고요. 그러면 좀 지역 이야기로 넘어가면 얘기도 안 해요. 예? 불쌍한 50 얘기도 안 해요. 50 조금 더 말씀하실게요. 아니요, 다 했어요. 예. 아니 50이 불쌍하다는 말씀은 어떤 취지? 대학 예. 졸업할 때 IMF 터지고 우리 얼마나 무슨. 그렇죠. 근데- 모든 세대가 각자의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괜히 얘기했어. 자, 저희가 이제 수도권 공략은 결국 부동산의 힘 이런 이제 중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자산과 관련해 가지고도 굉장히 이 사람들의 표심이 나뉘는 중요 포인트다라는 네. 게 김동인 기자의 지적이죠. 일단 그 7페이지 저희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미 꽤 많은 선거 동안에 많은 분들이 직관적으로 좀 이해하셨던 그리고 좀 동의를 하시는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나 서울 선거를 좀 보니까 이 저희가 투표구 단위로 집값도 한번 쪼개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표심도 한번 쪼개봤습니다. 수백 개의 투표구 선거구가 있는데 이 안에서 특히나 그 집값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상당히 높게 올랐던 지역에서는 지난 대선 때 아무래도 양당 후보 간의 득표율 격차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더 많은 표를 얻었다라는 것들이 조금 경향성이 나타났다라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 그 9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이 1702개소를 또 따로 분석을 했는데 보니까 공시가격이 지금 낮을수록 그리고 공시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아무래도 그 당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성향들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고 그리고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하는 성향들이 좀 높게 나타났다라는 것들을 좀 표 분산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공시가격이 무조건 높으면 높을수록 국민의힘에게 유리할 것이냐 보수 정당에게 유리할 것이냐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 그거를 어떤 경향성을 반드시 이런 법칙으로 갈 것이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지금 이번 선거가 상당히 좀 이례적인 건 뭐냐면 저희 그 1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2000년대 들어서 단기 하락을 처음으로 경험한 직후에 치러지는 총선입니다. 집값 하락이요? 예. 부동산 자산 가격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월 단위로 이렇게 어떤 경향이 나타나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밑으로 그 그래프가 내려간 걸 보실 거예요. 이게 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인데 특히나 그 단기 하락을 경험한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라는 게 상당히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찰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집값이라는 게 단순히 내 자산이 늘어나면 누구에게 표를 줄 것이야 이것뿐만이 아니라 집값으로 인해서 받았던 스트레스들이 표심에 또 어떻게 드러났었냐라는 것도 아무래도 변수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조금 이제 이번 선거를 제가 어쨌든 이 데이터 말고 뉴스를 보면서 좀 관심이 갔던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선 때보다 오히려 총선 국면에서 부동산 정책을 더 많이 내고 있어요. 특히나 그 어떤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민생 토론회를 하면서 지역별 현안들에 대해서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어떤 정책들은 또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해집니다. 그게 저는 목마르다고 소금물 들이키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 가격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30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60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는 상대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까 김동 기자님 말씀 잘해 주셨듯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의 부동산 정책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공시가격 뭐 재조정 예를 들면 또 집값 높은데 세금을 깎아주는 거 뭐 이런 쪽으로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런 것에 자기 자산에 대한 또한 뭐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서 보수 정당을 지지하고 그렇게는 솔직히 저는 생각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 일산에 살고 있는데 강남 서초에 그 높은 가격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들의 이념적인 지향성과 정치적인 판단에 대해서 도저히 저는 이해나 아니면은 그분들의 생각을 분석을 하기가 어려워요. 서초 산 사람도 만나보고 그래요. 행진동 산 사람만 만나지 말고. 서초까지 가려면 아니, 일산에서 오라고 오면 서초까지 되지. 오라고. 제가 뭐라고 오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아니 그래서 이분들이 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건지 그냥 우리는 여태까지 살면서 계속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 정당을 지지해 왔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지지하는 건지 아니면 보수 정당에서의 경제 정책과 세금 정책이 그들을 타겟형으로 했기 때문에 하는 건지 뭐 종부세를 깎아준다는 얘기는 계속 해왔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종부세 깎아주니까 나는 국민의힘 지지해야지 과연 이럴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게 각종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서초을과 강남을이 대단히 붙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설로 내세우는 부동산 가격이 높으면 국민의힘 지지할 거야. 이런 가설이 깨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를 여기 한번 나중에 대입을 해봐서 분석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종부세 같은 건 영향이 있다고 봐요. 아, 물론 그래요? 이제 비싼 집에 사는 이른바 초고가 주택에 사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른바 보수 정당 정책들을 좀 더 지지하는 경향이 있지요. 예를 들면 가끔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이런 경제 정책에서는 그런 성격들 하잖아요. 국민의힘보다도 그런 것도 유능하지 않다라는 일반적인 생각도 좀 있거든요. 그런 분들 예를 들어 가끔 그런 정책들이 나와요. 보면은 예전에 했던 뭐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 나와요. 예전에 어떤 뭐 대형 병원을 다 국유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민주당에서 얘기가 그런 주장을 한 의원도 있다고요. 그러면은 중산층 이상 뭐 중산층으로 하기도 그렇죠. 초고가 주택을 가진 분들은 어이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수정당 지지세가 있고 근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는 저희 다 알지만 노무현 정부 때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 있었잖아요. 그건 사실은 세계적 유동성하고도 관련이 크고 세계 선진국들은 더 올랐어요 사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코로나 때도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더 올랐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시 민주당 정부에 불만을 표시한 거고 그러면 집값이 확 오를 때는 집값을 가진 사람 비율이 전국으로 따지면 50% 조금 넘어요. 52% 뭐 그 정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구 주택. 유주택 가구구나. 유주택 가구. 유주택 가구가 그 정도 되는데 나머지 40몇 %는 집이 없어도 일단 그중에 한 10% 빼고는 다 불만이에요. 왜냐하면 저 집이 훨씬 더 올랐거든. 우리 집이 2억 올랐을 때 저 집은 20억 올랐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면 상대적으로 불만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급등할 때는 일단 그 정부에 비판을 하는 건데 마침 그 정부가 다 민주당 정부였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 유리했던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 종부세 같은 경우는 제 주변에 아주 간혹 종부세를 내는 분들이 있는데 친척은 아니고 친구들 뭐 근데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종부세 화를 엄청 내요. 왜냐하면 안 내던 세금을 뭐 1,000만 원 최소 몇백 500만 원 이상 갑자기 내야 되잖아요. 이분들 다 어떻게 보면 집은 비싼 집 가지고 있지만 샐러리맨이에요. 또는 뭐 의사라고 해봐야 사실 연소득 엄청 네? 높긴 하죠. 의사라고 해봐. 네. 높긴 하지만 그건 약간 동의하기 어려울 것 알겠습니다. 같은데요. 의사라고 해도 그럼 세금 뭐 한 번에 네. 1,000만 원 이렇게 내려면 화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화는 날 수 있죠. 근데 예. 지금은 예. 떨어져서 또 윤석열 정부에서 공시가격 그 현실화를 없앴잖아요. 로드맵 폐지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좋게 생각하지만 이미 그거는 과거에 확 많이 낼 때 민주당 정부를 싫어하고 확 줄여준다고 했을 때 국민의당 정부를 좀 지지하는 거지 최근에는 변화가 별로 없어서 이거에 변화는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네. 네. 부동산 가격 이야기 하면서 아까 장 소장님께서 이제 혹시라도 이번 선거에서 발레가 나올 수 있는 곳이 서초을과 강남을. 그러니까 서초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홍영표 지금 의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홍익표 의원이 네. 맨날 제가 두 분을 죄송합니다. 홍표 생긴 거 의원. 많이 다른데. 예. 표자 돌리네요. 예, 홍표 항상 제가 그러던데 죄송합니다. 후보님. 예. 그리고는 지금 저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TV조선 앵커 출신이죠. 신동욱 후보가 붙어 있고 그리고 강남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에서 강창희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박수민 후보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정말 그럴 가능성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가격을 뚫고 이 어떤 부도와 인물로 새로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된다. 그렇게 좀 확실하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이전보다는 국민의힘 후보가 되더라도 상당히 격차가 줄어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산 수준은 그렇게 변동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표 행위에 대한 선택을 결정하는 것이 자산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를 이번 선거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부동산 가격이 앞서 2023년 하반기 거였나요? 그렇죠, 마지막에.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다시 일부 지역에서는 뭐 오른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거래가 상당히 적지만 오르는 집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가격이 되게 빠르게 이렇게 되는 건데 아주 급등하거나 아주 급나가는 건 아니어서 부동산 가격의 최근 변화가 표심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종부세 정책의 변화도 표심에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아요. 그건 기본 상수를 아까 부유층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의 경향성을 그냥 담보하는 거고 여기에 최근에 부동산 가격 변화가 저는 큰 영향은 주진 않을 거라고 보고 다만
기본적인 공정의 문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강조했던 게 공정과 상식이잖아요. 근데 지금 잘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작용을 한다고 봐요. 그렇게 강남 표심도 하나의 이제 포인트로 저희가 잡아본, 그리고 내일 아마 열어보면 알게 될 테니까 얼마의 격차가 있을지를 보자라는 말씀으로 좀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장 격전지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이제 PK 지역을 짚어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저희가 또 자료 한 11페이지를 좀 먼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대부분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에 살지 않으면은 비수도권 지역의 선거 관련된 뉴스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관심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리적으로도 좀 낯선 동네기도 하고, 그리고 대체 누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도도 떨어지게 되는데, 일단은 제가 그 특히나 PK 지역에서 낙동강 벨트라고 불리고 있는 동네들을 저렇게 초록색으로 좀 칠해서 일단 표기를 해놨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서울 수도권에 있는 신도시들은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일산 말씀하신 일산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고양시에 있다는 거 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고맙습니다. 네. 분당이 성남에 있다는 거 어지간한 사람들은 압니다. 그런데 부산의 신도시는 많이들 이제 모르세요. 부산에도 수도권과 같은 신도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여기도 1, 2, 3기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기 신도시가 화면에서 분홍색으로 표시된 데고, 이 파란색이 이제 2기 신도시 정도로 보시면 되고, 초록색이 이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신도시 동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 표시가 좀 왜 중요하냐, 저희가 지역주의를 깨는 여러 가지 도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PK 지역에서는 민주당 계열 후보들이 가서 이제 지역주의 타파를 주장하면서 선거에 나간 적이 있었고, 호남 쪽에서는 또 그 과거에 이제 그 순천이라든가 혹은 전주에서 실제로 의미 있는 성과들도 많이 거뒀고요. 그런데 그렇게 거둘 수 있는 동네들을 선별하는 후보들의 선별 기준들이 좀 있었습니다. 가령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에 2000년에 선거에 나갈 때 골랐던 동네가 있어요. 그 전에 재선은 다른 동네에서 했었는데 2000년에 어딜 갔냐면 북구 강서을을 갔습니다. 근데 북강서을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왼쪽에 있는 화명신도시 쪽이에요. 여기가 뭐였냐면, 우리가 그 노무현 대통령의 부산 도전을 보통 그 지지층이나 혹은 어떤 역사를 볼 때 바보 노무현이라는 말로 어떻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상당히 계산적으로 접근한 방법일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시가 2000년이면 90년대부터 개발됐던 저곳은 이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은, 그 상대적으로 부산에서도 젊은 지역구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해운대보다는 조금 더 이제 저렴한 주거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형성됐었던 게 2010년도에 10년대에 그 낙동강 벨트를 조금 더 도전한다라는 형태의 정치적 구호가 만들어졌는데, 결론적으로는 네. 지금 저희가 좀 데이터를 보니까 그 동네들의 표밭이 좀 달라지고 있더라라는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12페이지 잠깐 보시면, 이 낙동강 벨트가 젊은 선거구다 이렇게 언론들도 좀 쉽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꼭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게 저희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그 북구, 사하구, 사상구 이런 쪽이 이제 낙동강 벨트에 들어가는데, 옛날에는 젊은 지역구긴 했습니다. 부산 평균이나 전국 평균보다도 좀 젊은 동네였는데, 지금 보면 상당히 그 부산 평균을 상회하거나 혹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고령화가 진행이 됐고요. 여기에 있던 젊은 인구들도 다른 곳을 지역으로 가거나 혹은 더 이상 젊은 인구가 유입이 되지 않으면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이제 부산의 모든 구의 인구 변동인데요. 유일하게 늘어나고 있는 곳이 강서구랑 기장군이에요. 기장군은 동쪽 끝에 있고 강서구는 서쪽 끝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 두 동네를 빼고는 부산은 전반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게 어쨌든 전반적인 메가 트렌드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면, 신도시,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1, 2, 3기 신도시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부산의 2기 신도시들은 현재 고령화를 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장군이라든가
혹은 이제 우리가 양산은 마치 그 민주당에게 매우 유리한 곳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양산 같은 곳들도 상대적으로 그 50대 이상의 비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원래 양산도 신도시죠. 양산에 이제 물금 신도시, 양산 신도시가 있고 또 웅상이라는 지역에서도 젊은 층이 많이 살아서 양산은 이제 부산 북부 쪽의 신도시 권역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유일하게 조금 변동이 덜한 곳이 부산 강서구인데 이 부산 강서구마저도 65세 이상 인구는 최근 들어서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신도시를 마치 수도권 신도시를 해석하는 것처럼 부산도 이제 신도시 쪽은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낙동강 벨트는 젊은 사람들이 많고 여기는 이제 민주당이 점점 유리해질 거야라는 단편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최소한 어쨌든 인구 구조로 봤을 때는 알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부산 신도시로 그럼 누가 이주해 오느냐? 근처 신도시에서 이주해 옵니다. 네. 좀 있어 시끄러워 좀. 그래서 2기 신도시에서 3기 신도시로 이주해 오고 더 이 가까운 곳으로 이주해 오는 경향들이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산의 경향성들은 부산 전체 인구에서 젊은 층들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의 각종 그러니까 이전의 선거 네. 결과를 살펴보면 어쨌든 고령층이 많은 곳은 국민의힘이 유리하다. 보통 편하게 그렇게들 그렇죠? 얘기했었죠. 그 네. 지난 대선은 좀 다르지만 젊은 층이 있는 곳은 민주당이 진보 진영이 유리하다. 네. 유리하다. 부동산 가격이 높은 곳은 국민의힘이 유리하다. 막 이런 가설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펴보면 부산이 만약 그런 우리 역대 데이터 결과와 같은 결과를 내놓는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이 신도시 부산 신도시 자체도 고령화 대세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상당히 유리해야 되는데 지금 각종 데이터를 보면 낙동강 벨트도 상당히 지금 국민의힘이 흔들리고 있고 민주당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를 좀 한번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내일 나오는 선거 결과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고령화 됐는데도 낙동강 벨트에서 민주당이 이겼다라고 하면 우리가 선거 3대 지금 요인으로 살펴봤던 것들이 앞으로 선거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근데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아까 그 고령화에 대한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나이가 50대 넘어가서 할수록 국민의힘 지지층이 많아진다라는 건데 전반적으로 쭉 옮겨가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그런 경향이 훨씬 덜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자산 정도나 연령 여기에 비해서 거기에 이제 지지 정당이 그것도 경향이잖아요. 일종의 경향성이잖아요. 그 경향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워낙 이전과 다르게 그러니까 심판론 양쪽에 대한 지지층 결집이나 이런 게 상당히 세게 이루어지고 있고 사전투표율이 제일 높은 것도 그런 것들이 반영된 거고, 그래서 저는 이 기존에 우리가 알던 경향성을 이기는 힘이 있다. 근데 그 경향성이 훨씬 더 높았으면 이 바람이 지는 거고, 거기에 이 경향성이 어느 정도 이 바람이 더 크면 또 이기는 거고, 그런 단계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서초라고 강남을 얘기해 주셨는데 거기는 지금까지 뭐 계속 저기 국민의힘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저기 같은 거죠. 지금은 그쪽에서도 의사들이 좀 더 있고 정권 심판론이 커지면 현재 여론조사상은 서초울 같은 건 특히 박빙으로도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알던 기존에 알던 경향보다는 좀 더 큰 바람이 불고 있다. 그럼 그 바람이 이 경향이 강한 지역이 있고 약한 지역이 있을 텐데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건 이제 각 지역마다 다르게 작용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런 의미에서 PK 안에서는 가장 주목해서 보는 지역은 두 분은 어떻게 되세요? 그 경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건 해운대 갑이죠. 지금 부산에서도 주진우 후보, 가장 예. 강남인데 지금 지난번에 22% 차이로 이겼는데도 지금은 여론조사상 박빙으로 나오고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가져갈 거라는 예측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박빙 여론조사지만 보기에 이길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해요. 그러면 이거는 그 바람이 이기는 것이고, 예. 그리고 저도 전반적으로는 부산이 2월 달까지만 해도 지난번에 부울경에서 7석이었는데 한 서너 석 정도 민주당이 가져가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10석 넘을 것 같아요. 경합 지역이 워낙 많아서. 예. 지난번보다 더 많이 예, 민주당이 예. 이길 것 같다. 아까 이런. 강서도 얘기하셨는데 강서도 거기가 김도욱 후보죠. 네, 변성환 후보랑 예. 김도욱 후보 나와 있습니다. 김도욱 후보가 지역구 관리를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박빙으로 나오는 여론조사고 내부적으로 경합 지역으로 양쪽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 곳들이 이제 곳곳에 나오는 거죠. 예.
네, 장 소장님은 어디를 좀 눈여겨 보시나요? 저는 수영이에요, 수영. 그러니까 낙동강 장해찬 벨트는 후보. 아니지만 예. 거기는 24년 동안 국민의힘 후보가 다 당선됐잖아요. 3자 구도일 때도 국민의힘 후보나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유력한 국민의힘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가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후보가 한 번도 이긴 적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장 가서 그래도 우리가 국민의힘 후보 찍어줘야지라고 해서 과연 정현욱 후보가 당선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3자 구도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길 것이냐. 거기가 깨지면은요 부산에서 민주당이 가져갈 의석이 지난번보다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죠. 연제 연제도 넘어갔죠. 있고. 수영 넘어가요. 남구 같은 경우도 지금 박빙 지역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다음에 북갑북을 다 그렇고. 북가불도 넘어가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지난번보다는 배 이상 얻어갈 수 있어요. 7석, 8석. 그러면 국민의힘이 전체 판세적으로 보면 100석 아래를 얻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책이 거의 없어요. 뭐 선거가 이제 하루도 안 남았으니까 대책을 사실 아니 대책을 계속 하는데도 그래 예찬아 제발 당을 위해서 그만둬야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무능력하잖아. 그냥 전화해가지고. 근데 수영은 그 일반적인 아까 말씀하신 여러 경향성들이나 또는 정권 심판론보다 거기는 장해찬 바람이라는 이상한 돌풍이 있어가지고 그냥 아니, 바람이 그러니까. 있는 건가요? 장해찬 바람이 있죠. 네. 후보 경쟁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 경쟁력. 그러니까 그 바람이 대통령을 누구에게 좋은 윤심하고 바람인지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통령 1호 참모 장해찬 나 그냥 이재명 물러가라 막 사과해라 뭐 이러잖아요. 그런 퍼포먼스를 좋아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이 장해찬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이제 정현호 후보 쪽에서도 캠페인 할 거거든요. 장해찬 찍으면 민주당 후보가 된다. 그게 먹힐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국민의힘 후보가 막판에 극적으로 좀 이길 가능성이 좀 1, 2%라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보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힘들어 보여요. 국민의힘 후보가. 낙동강 벨트, 연제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냥 수영도 사실 모른다 혼전 여론조사당은 민주당 유동철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온 것도 꽤 있지만 모른다고 보고 이 장해찬 바람이 이제 민주당에게는 훈풍이 될 거고 국민의힘에게는 상풍이 되겠죠. 예. 네, 단일화 가능성은 이제 없어요.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괜찮아. 아유, 안 되겠다. 너 그만둬라. 이러지 않으면은 그만두겠어요? 아 이제는 아, 그만 전화하는 들어가도 사람이 못 윤석열 대통령 아이고. 정도는 돼야 된다. 몰라요. 목소리가 잦아드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대통령이 바람을 한번 쭉 일으켰잖아요 부산에서. 아, 사전투표를 거기 가서 사전투표하러 했죠. 가셨죠. 예. 네. 그 묘한 것도 있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영에 가서 유세를 안 해. 정현호 후보 유세를 안 해요. 그렇다면서요. 2번이나 예. 갔는데. 그러니까 그건 좀 반성해야 돼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또 문제가 있었고 아니. 뒷얘기가 있고. 또. 어떤 뒷이야기가 얘기했어요, 있습니까? 그러면. 알려주셔야죠. 아니 이랬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이에요, 가정. 그러니까 장해찬 후보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체 연락을 해가지고, 아 비대위원장님 제가 뭐 저 비대위원장님한테 전혀 감정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좀 당연히 비대위원장으로서 하셨어야죠. 근데 하지만 저희 지역에 와가지고 유세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저 최소한의 좀 의리를 좀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의리요? 의리가 뭔가요? 의리에 대한 정의를 아시나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거 괜찮았어. 이렇게 하지 않고 아 그래 내가 뭐 정해놓고 뭐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다른 박빙 지역 가야지 뭐 이렇게 가정. 했을 예. 수도 있다. 예, 가정. 라고 가정에서 왜 안 갔을까? 예. 상상해 봅니다. 근데 저는 간단히 말해서 들어와서 안 간 거예요. 누구에게? 아, 말이 표현이 좀 예. 고발당하는가 깨끗하지 못해서 안 간 거예요. 예, 예, 정정하셨습니다. 네, 정정 예, 바랬습니다. 예. 이거는 아니 그런 거야. 아, 못 해먹겠다 이런 거잖아요. 당연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평소 스타일대로 와서는 갔어야 됩니다. 컷오프된 후보가 지금 무소속으로 나와서 나름의 일정 정도 지지율을 얻어서 국민의힘 후보가 처음으로 수행해서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서 우리 후보는 정현욱 후보입니다. 얘기해주면 끝날 수가 있어요.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래요. 그 부산 수영에서 민주당이 한 번도 된 적이 없는데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한석 얻는 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당연히 가야 되죠. 평소 한동훈 위원장 스타일대로 한다면 왜 안 갔냐. 추정컨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장해찬 후보를 민다고 생각하고 그게 사실은 아니든 간에 다 제 추정입니다.
그래서 가봐야 괜히 대통령과 난 괜히 갈등만 또 생길 텐데 아휴 그냥 모른 척하자. 저는 그거 말고는 답이 없다고 봐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걸 모를 뿐도 아니고 가서 한 2번만 가면 장해찬 후보 지지율 꺾입니다. 제가 볼 때 당연히 꺾여요. 그만 한석 더 얻는 거예요. 안 가는 건 제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깨끗하지 못하다는 걸 직설적으로 표현했던 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나한테 지금 이런 판을 만들어 놓고 나보고 하라고 그러냐라는 생각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네, 제 추정이에요. 다 네네. 고발하시면 안 돼요. 저도 이제 연기를 하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수도 하고 있을 것 연기를 해요. 같아요. 아까 잘하시더라고. 그냥 이거 정말 제가 상상의 나래를 편 거예요. 환타지 소설. 이제 비서실장이 이제 며칠 전에 딱 이제 전국 판세 분석을 딱 해가지고 대통령께 이제 보고를 딱 하러 가요. 하는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예를 뭐 예를 들어서? 들면 하러 예. 가요. 그러면서 막 쭉 설명하면서 부산 같은 경우에 수용이 지금 대단히 위험합니다. 대통령님. 지금 대통령님 1호 참모 장해찬이 저렇게 출마를 고집하고 있는데 대통령님께서 전화 한 통 하셔가지고 좀 예찬아 당을 위해서 좀 선당우사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한번 좀 얘기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대통령이 싫어. 내가 왜? 그 출마하라고 뭐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하면 장해찬 후보로서는 그냥 출마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래요? 네, 이건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성립될 수 없는 가정이에요. 네네. 성립될 수 없는 상상. 네, 선 그으셨습니다. 네, 왜냐? 비서실장이 가서 그렇게 얘기 못 해요. 그렇게 왜냐? 비서실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었으면 지금도 비서실장일 수가 없어요. 아니 하여간 그건 그러한 이해되죠. 일들이 이제 벌어지지 않았을까라고 그래요? 이제 알겠습니다. 상상하는 거예요. 예. 상상력이 풍부하셔. 대통령이 부산에서 사전투표했던 거는 어떤 효과를 좀 불러올 거라고 보세요? 효과 없다? 있다? 혹은 긍정적 효과? 민주당 훈풍이죠. 그것도. 찍고 싶어요? 이게 보이면 아니 무서워서 피한 거예요. 무서워서. 오해하지 마세요. 자, 나타나면 불리해요.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근데 계속 대통령이 공개 일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늘까지 그럼 우리 있어서 이런 착각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좀 돌아다니는 게 국민의힘 선거에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한동훈 체제의 국민의힘이 의석수를 많이 얻으면 한동훈의 공으로 넘어가니까 의석수 무섭게 떨어뜨려야 되겠다. 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뭐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하는 일상적인 여러 가지 활동들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텐데 선거를 앞두고는요. 정치적인 분석과 파장을 계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렇게 부산에 가서 투표하시고 매일 한 번씩 얼굴 드러내는 거는 저희 이건 뇌피셜이에요. 이거는 저희 상상인데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기는 거를 그렇게 바라지 않으시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에이, 설마 그러겠어요. 저도 설마. 그러니까 저희 그 상상이죠. 이제. 안 그러면 왜 저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살다 왜 보면 나오세요? 왜 나오신다고 전 다 생각하세요? 알고 있죠. 왜 얘기해봐요. 왜냐면 우리 밤마다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니까. 얘기해봐요. 그걸 그러니까. 대통령 여기 나오는 건 왜냐면 나오지 않는 건 자기 존재의 부정이에요. 왜? 사람들이 다 대통령이 나오면 선거 진다고 하잖아요. 네. 대통령은 그걸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그걸 받아들일 순간 최고 권력인 대통령이 자기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만 대통령 스타일에 대통령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은 뭐예요? 좋아 빠르게 가. 네. 심사숙고 잘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도 그거는 다 니네들 직설적인 표현을 하면 안 말을 되겠죠. 고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을 고르는. 얘들 다 그 소리지. 알았어. 내가 다 풀 수 있어. 가서 내가 하면 내가 다 나를 대선 때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야. 내가 가서 다 바람 일으키고 할 수 있어. 이 옆에서 민주당 뭐해? 좋아하죠. 대통령이 숨어 있었으면 질 뻔했는데 대통령이 계속 나와요. 제가 처음 여기 나와서 한 말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나왔을 때 대통령이 계속 나올 거다. 왜? 나오고 싶으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나가면 난 뭐지? 쟤 잘하고 있어. 잘해. 근데 혼자 밥 먹다가 그럼 난 뭘까?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올 거다. 네. 저 예전에 그런 말 예측대로 있지 그대로 않습니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뭐안 나오면 또 이렇게 안 나오면 현명한 쳐들어온다. 스타일이면 안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현명하지 않다는 겁니까 지금 대통령이? 지금 말 똑바로 하세요. 지금 나라의 가장 이것만 큰 내려놓으면 내가 말 똑바로 할게요. 보면 이제 위축 효과가 생겨서 아니 대통령이 심사숙고를 잘 안 하시는 스타일이어서 아무리 주변에서 대통령이 나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도 나가실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주변에서 신문 빼고
일부 방송 시사인 같은 방송 빼고 대통령 나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대통령에게 얘기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담화도 대국민 담화도 그렇게 했죠. 계속 나오잖아요. 민생 토론회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나왔죠. 그죠? 쭉 일관된 거. KTX 잘못 타가지고 부산 간 게 아니에요. 가고 싶어서 간 거예요. 네. 그다음에도 계속 어제도 나오시고 오늘도 오늘도 나오시고 일정이 계속 있었습니다. 나오시잖아요. 예. 4월 5일 날 대통령만 사전 투표를 한 게 아니라 이제 뒤늦게 알려지기로는 김건희 여사가 4월 5일에 그날 용산에서 관저 근처 투표장 가서 투표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예.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선거 이후에 좀 공개적인 행보를 좀 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할 것 같긴 한데 일단 한 70% 정도는 좀 시간을 더 두지 않을까. 왜냐하면 선거가 지나면 국민의힘은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태가 좀 지난 다음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상당히 의미 있는 의석을 얻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전국은 탄핵 전국이에요. 그 탄핵의 가장 핵심적인 분은 김건희 여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 안 보이고 싶어 할 거예요. 안 보이려고 할 거고. 그리고 지금 건강도 되게 좀 안 좋다고 뭐 그런 소문도 있어가지고 당분간은 선거에서 참패를 하게 되면 모습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중일 정상회담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국 가서 뭐 7월달에 회담하신다고 하는데 그때도 동행 안 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철저하게 이제 감춰지어서 내조만 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지 않을까. 안 그러면요 정말 계속 보이게 되면은 정말 이게 정치권과 국민들의 분노감을 더 많이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위험도를 감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방금 최종 판세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제 결과적으로 야권이 좀 크게 이길 거다라는 네. 취지의 말씀이시죠. 심지어 이제 탄핵선까지도 갈 수도 있다라는 식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가 3월 30일에 공개 방송했던 당시에 이제 두 분께서도 그 당의 예측지를 주셨거든요. 장성철 소장님은 국민의힘이 101석, 범야권이 199석, 그리고 박성태 실장님은 국민의힘이 110석, 범야권이 190석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2주 사이에 좀 바뀌었나요? 김은지 기자님의 성향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야. 박성태 기자 내용이 더 위에 있는데 굳이 밑에 있는 제 거를 먼저 얘기했다는 거는 김은지 기자님은 저렇게 지금 친장성철 예측을 한다, 바란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장성철 지금. 이야기를 더 기다봐 듣는다. 거봐, 더 지금 국민이 망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무슨 사회자가.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예, 그렇죠. 음모가 있습니다. 저는 두 분을 모두 다 좋아하고 발을 바로 이어가서 장성철 소장님 걸 이야기했습니다. 수치는 수정할 생각은 없고요. 저거보다 오히려 좀 낮아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국민의힘이 비례까지 합쳐서 앞에 구자를 그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방송을 보는 18,000여 분의 시청자분들은 비지찌개, 와, 비지찌개, 정말 비례도 지역구도 찍어주자 개혁신당. 너무 특정당 홍보하시면 저희가 곤란합니다. 이러한 얘기들이 있으니 한번 선거 선택을 하실 때 좀 참고도 해주시고요. 뭐 또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뭐 비례는 조국신당 찍고 지역구는 또 민주당 찍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뭐 지역구는 국민의힘 찍고 비례도 국민의힘 찍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 비지찌개도 좀 머릿속에 두시고 생각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판세 분석 좀 바뀌셨나요? 예, 저는 이제 뭐 곳곳에 가면 108번 내 108석이나 국번 없이 114, 114석 이렇게 그 사이로 보고 있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108에서 114 사이. 네. 예. 갈 길이 모르기 때문에 114에 물어봐라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저기 서울에서는 좀 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조금 더 지난번보다 얻어갈 것 같은 느낌이 좀 진짜? 들고요. 예. 오. 근데 부산에서는 지난번보다 민주당이 좀 더 많이 얻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난번은 사실은 코로나 전국 때였기 때문에 약간 이례적인 환경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순전히 윤석열 정부 심판론으로 그 이례적인 환경과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또 정부 여당은 뼈 아프게 들어야죠. 근데 그럼 코로나인가? 아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고 아무튼 예.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김동- 뭔가 지금 안 좋아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 같은 경우도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 마지노선이 지금 깨졌다라는 평가고 주식 시장도 오늘 이렇게 떨어졌어요. 선거를 앞두고 내 거 주식이 떨어졌네. 열받아. 이건 그러면은 국민의힘 찍겠냐고요. 환율이 막 높아져가지고
우리 애들 유학비 송금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환율 바꾸다 보면 또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집권 세력에게는 좋지 않은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화가 난 50대 어떤 심정을 대변해 주시는 아니, 말씀 저는 같다. 뭐 외국가 안 내는데 주식이 말이야 오늘 보니까 제 주변 분이 오늘 김치를 담그시더라고요. 파 넣고 쪽파가 싸대요. 지금 많이 싸졌대요. 근데 지금 김장 시즌은 아니지 않나요? 김치를 이제 집에서 담궈서 먹는데 아, 예. 많이 담그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오늘이냐 내일이 총선날이잖아요. 내일 다시 올라갈 거라고 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 그 농산물 가격 자체가 지금 선거 정부, 전까지만 그쵸. 정부가 컨트롤하고 있을 것이다. 선거 때문에 지금 그게 사실이든 어쨌든 간에 평범한 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정부가 그만큼 신뢰를 잃었다는 거예요. 경제에서도. 그러니까 내일 지나면 총선 지나면 다시 지금 막 무제한 자금을 풀어서 싸게 하겠다고 근데 그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나면 다시 오를 거니까 일단 오늘 최대한 사서 최대한 담가 놓자. 이런 합리적인 선택을 또 가까운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아 신뢰가 정부가 신뢰를 많이 잃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뼈 아프게 들어야 될 이야기네요. 그거는 어디서 미신이나 뭐 누가 얘기해줘서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그 마지막 정보가 옳든 틀리든 간에 체감상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정부가 누차에 걸쳐서 신뢰를 잃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뼈 아프죠. 그리고 뭐 저희들 이렇게 예측치 갖고 뭐 쟤네들 또 맞았네 틀렸네 쟤는 맨날 틀려 막 그렇게 하는 것은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또 권리이자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이 저희들 또 조롱도 해주시고 네, 오늘 혼내주시고. 결과치를 저희가 기록해 놨으니까 다음 주 방송에서 네.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네. 가지면 될 것 좋아요.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동인 기자도 데이터를 좀 네. 보잖아요. 네. 어떻게 예측하고 몇 있습니까? 대 몇? 저는 저희 회사에서 예측을 하면 무조건 반대로 되기로 유명한 사람이라서요. 함부로 공개적으로 예측치를 얘기하지 말자. 네. 우리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시고 저희가 반대로 해석을 할게요. 예측을 하시면. 아니 우리만 이렇게 사지로 몰아놓고 김도인 아니, 기자님은 빠져나가시고 부국장님 아니세요? 아까 이 데이터가 야 이거는 슈퍼컴퓨터를 써야 나오는 데이터 아니에요? 네, 저 시사인 기사를 보면 충분히 볼 수 있는 고퀄의 기사입니다. 대단하시다. 데이터이자 예. 김동인 기자는 이게 빠져나갔다 네. 이런 저래야 결론으로 희망한데 우리가 아니 우리 물어보니까 평론가의 생명력을 단축시키는 행동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 다음 주 방송도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다음 주에 요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오늘은 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못했던 이야기들 혹시 있으시면 마무리하시면서 끝내보면 어떻겠습니까? 1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인 판세 분석도 하고 막 그러려면은 내가 이 이야기 오늘 했었어야 되는데 예. 저는 화성을 대단히 흥미롭게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왜? 하지 마요? 아유 화성을 격전지죠. 예. 네, 격전지라서 많이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이준석 네. 대표가 그쪽 주장이긴 거기 합니다. 삼자 구도인데 어떻게 될 것이냐 대단히 궁금하고 이준석이라는 정치권의 어쨌든 길이나가 배지를 다는 것과 못 다는 것은 한국 정치와 22대 총선에서 또한 22대 국회에서 대단한 상황 변화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지역을 상당히 유익 있게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여튼 공영훈 후보가 앞서 달리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쉬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보면은 너무 좀 늦었어요. 발동 걸린 게. 그런데 어쨌든 선거는 항상 이변이 있고 극적 반전이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저도 쉬워 보이진 않는데 어제 어머님의 유세가 좀 영향이 있었을 것 같다. 그래도 쉬워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 지역구가 민주당 지세가 강한 곳이어서 쉬워 보이기가 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선거에서는 그냥 합리적인 소수 정당들도 안 합리적인 소수 정당도 있죠 물론. 지금 요즘 최근 인기가 있는 당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근데 비례대표는 그런 쪽으로도 좀 지지를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네. 완충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되죠. 네, 맞아요. 네, 선거를 앞두고 두 분의 당부와 함께 김동인 기자도 마무리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방금 화성시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그 분석 기사가 총 9개가 지금 시사인 홈페이지에서 오. 자세하게 읽어보실 수가 9개나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시다. 그 세부 지역들을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놨는데 마침 저희가 첫 분석 대상이 화성을, 화성정 두 곳이에요. 마침 화성시 의료. 마침. 아 네, 대단하시다. 그래서 엄청난 우연이 이렇게 발휘가 됐는데 기왕이면은 그 화성을과 화성정 기사도 한번
지금 보시는 분들 한번 그럼 화성 씨 읽어봐 이건 주셨으면 누가 이겨요? 김동인 기자 데이터 보면 저희가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자세히 써놨으니까 시사인 홈페이지 꼭 방문 부탁드립니다. 잘 맞는구만. 절대 말하지 않는다. 예, 저희 지금 굉장히 거꾸로 예측으로 유명한 김동인 기자는 조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두 분은 아무래도 내일 방송 일정이 많으시니까 사전 투표를 하셨겠죠? 아니요. 아니요. 아 그러세요? 네. 내일 바쁘시지 본투표할 않으세요? 겁니다. 내일 네. 본투표하고 아, 아 그때 팔을 묶어서 사투표 못 하셨구나. 네. 파 들고 가세요? 875 딱 써가지고 가려고. 이런 와, 못 들어가실 것 같은데요.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시장 파운드에 넣어가면은 괜찮고요. 어쨌든 투표를 해야 덜 나쁜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투표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아 바랍니다. 저번에 한겨레 TV에서 추리닝 입으셨잖아요. 네. 그 파추리닝 색깔 그거 괜찮더라고요. 괜찮았어요? 파추리닝. 예. 뿌리는 갖고 다니시잖아요. 투표 독려하세요 빨리. 네. 네. 투표는 의무이자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방송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마무리 인사를 하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죠? 구독, 좋아, 알림 설정. 네, 두 분 다 수고 많으셨고요. 김동인 기자도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김은재 뉴스인 4월 9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내일은 개표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3사가 함께 처음으로 빅텐트 쳐보려고 하거든요. 3사는 KBS, MBC. 네, 거기는 각각다 하는 것으로. 아. 예. 네, 유튜브에서 지금 만나뵐 수 있고요. 경향신문 그리고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사인과 함께 내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개표 방송 재밌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